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사를 좀 볼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진나라가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그리고 망하는 과정까지 봤죠. 진나라는 꽤 빨리 망했죠. 왜 때문이었어요? 음, 진나라가 선택했던 통치 이념 때문이었죠. 법가를 적용해서 너무 가혹하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걸 농민들이 못 견뎌서 결국엔 진승오광의 난으로 멸망을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배울 나라는 진나라 이후에 등장하는 한나라인데요. 한나라의 그 한자로 쓰면 말이 좀 이상한데 한나라의 한자를 한자로 쓴다? 무슨 얘기지? 어쨌든 이 한이라는 나라 이름의 이 한자가 요 글자예요. 근데 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중국에서 쓰는 글을 한문이라고 하잖아요. 고기의 한자 그리고 중국 민족이 뭐 물론 다민족 국가지만 90% 이상이 한족이거든요. 거기에 쓰는 한자도 이 한자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한자는 중국을 상징하는 글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왜 중국이 한나라가 이 중국을 상징하는 많은 글자들을 쓰이는 그 원문이 됐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한나라가 어떤 역사를 전개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한이 중국을 다시 통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몇 개의 세력들이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진나라가 멸망했던 건 진승오광의 난 때문이었죠. 진승오광의 난 이후에 여러 개의 세력들이 생기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유방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우라는 사람이 세웠던 초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쟁을 우리가 초한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초한전을 여기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이제 이런 장기라는 게임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 초한전에서 유방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방이라는 인물은 이제 이 초안전에서 이겨서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우고 초나라의 항우와 경쟁해서 이 초안전에서 이겨서 중국을 통일하고 이제 한 고조로 즉위를 하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평민 출신이었어요. 뭐 귀족 출신도 아니고 왕족 출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민 일반 평범한 사람 출신이었는데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던 거죠. 사람을 끌어다니는.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은 그렇게 세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세력이 강한 여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런 세력이 커지면서 이렇게 하나의 한나라라는 나라가 되고 그게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까지 이른 건데 어쨌든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이제는 통치를 해야겠죠. 통치를 해야 될 텐데 어, 통치를 할 거면 이제 지방을 다스려야 될 테니까 어떤 지방 제도를 운영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주나라가 있었던 봉건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선택으로는 진나라가 있었던 군현제가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봉건제는 왕은 수도 주변만을 직접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나 믿을 만한 친척들, 공신들한테 제후의 자리에 임명해줘서 지방으로 보내서 알아서 다스리게 하는 게 봉건제였죠. 그리고 진나라가 했었던 진시황제가 했었던 군현제라고 하는 건 황제가 자기의 부하를 지방관으로 보내서 그 지방관이 알아서 멋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황제의 명령을 받고 다스리고 황제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지 못하면 잘리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9년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한 고조는 새롭게 국가를 세우고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지방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주나라처럼 봉건제로 갈지 진나라처럼 9년제로 갈지 선택을 해야 돼요. 어, 왕권을 생각하면 9년제로 가고 싶겠죠. 사실 주나라는 봉건제를 했다가 어떻게 됐나요? 분열돼서 춘추전국 시대로 넘어가고 주나라는 망해버렸죠. 그걸 생각하면 궁극 봉건제가 매력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9년제를 하고 싶을 텐데 근데 9년제를 하기에는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한고조 유방이라는 인물은 혼자 힘으로 황제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는 별게 아닌 사람이었고 자기를 도와주는 많은 세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일을 완성했으면 그때까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뭔가 대접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대접해 주려면 9년제를 운영해서는 대접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대접을 해준다는 게 단순히 그냥 돈 몇 푼 주고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의 기존 세력을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대접이 되죠. 그럴 거면 9년제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9년제는 모든 지역을 황제가 다 다스리는 건데 자기를 도와줬던 세력을 인정해 주려면 그 지역만큼은 그 사람이 원래 있던 지역만큼은 그 사람 세력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년제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한 고조는 고민 끝에 9년제와 봉건제를 적당히 섞기로 합니다.
그래서 섞어서 나온 게 군국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수도 주변은 자기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그래서 수도 주변만 군현제를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자기의 건국 과정을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떼어주고 자기의 건국 과정을 도와줬던 그 공신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지방에 보내서 알아서 다스리는 봉건제의 형태로 운영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군현제와 봉건제를 적당히 섞어서 수도 주변 지역은 군현제, 지방 지역은 봉건제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군국제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었다라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몇 차례의 황제를 거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황제가 바로 이 한무제라는 황제입니다. 한무제는 한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황제고 굉장히 중요해요. 어, 굉장히 강력한 황제 권력을 자랑했던 사람이고 본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고조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제도는 군현제죠. 근데 자기 건국 과정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력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제후로 임명하고 봉건제를 일부 적용했던 거죠. 근데 한무제는 드디어 이제 한 고조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었던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얘기는 곧 그동안의 제후들을 다 없앴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한 고조 입장에서는 자기를 직접 도와줬던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건국 공신들이 다 죽겠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제후를 계승받을 텐데 이 아들들은 딱히 인정받을 이유가 없죠.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무제는 이 지방의 제후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군현제를 그래서 한무제 자기의 부하를 지방관으로 보내서 황제의 명령을 직접 받고 다스리게 하는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현제를 전국화했다는 거. 그리고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새롭게 삼게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나라 이전의 나라가 진나라였죠. 근데 진나라의 통치 이념은 법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진나라가 망한 이유가 법가를 너무 가혹하게 적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승오강의 난이 벌어진 거잖아요. 진나라가 무너지고 새롭게 등장한 나라가 한나라인데 한나라가 또 법가를 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진나라를 무너뜨린 이유는 법가였는데 법가 때문에 진나라가 무너진 건데 새롭게 등장한 나라인 한나라가 법가를 또 하겠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사상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체로 도가 아니면 묵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도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뭐 나쁜 사상은 아니지만 한 나라의 황제가 선택하기에는 좋은 이념은 아니죠. 그리고 한무제는 황제권이 강하길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무제 입장에서는 법가는 아닌데 황제의 권력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도가는 영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사상이니까. 묵가는 평등,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했죠. 평등을 주장하면 황제가 어떻게 권력을 얻나요? 황제도 다른 사람들이랑 평등하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황제가 권력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묵가도 안 돼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예와 덕을 강조하고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는 그리고 군주에 대한 충성, 어버이에 대한 효 이런 걸 강조했었던 유학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학을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던 게 동중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 동중서의 제안을 받아서 유학을 국가의 공식 통치 이념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학을 선택한 만큼 이제 성장하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한테 이 유학을 열심히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국립대학인 태학을 두고 또 그 안에 오경 박사라는 유교 박사님들을 두어서 유교를 열심히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 때 유학은 훈고학의 형태로 발전을 하는데요. 훈고학이라는 건 뭐냐면 훈고라는 말 자체가 옛 것을 밝혀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나라 때 기억하시겠지만 분서갱유라 그래서 법가가 아닌 다른 사상은 탄압했었죠. 다른 사상의 내용이 담긴 책은 불태우고 분서라 그랬죠. 그리고 다른 사상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갱유, 파 묻어버리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나라 때 유학이 법가가 아니니까 많이 훼손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나라 때 발전한 유학의 종류인 훈고학은 이제 진나라 때 훼손된 유학을 복구하고 되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 때 훼손된 유학을 복구해서 춘추전국 시대 때 처음 나왔던 그 모습으로 되살려 놓겠다라고 하는 훈고학이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정복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베트남도 정복을 어느 정도는 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우리나라죠. 고조선도 정복을 해서 이 지역에 한 사군이라는 걸 설치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도 여전히 흉노가 걱정이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 땐 사람들이 굉장히 통일되길 원했는데 그건 흉노라는 북방 민족이 계속 치고 내려오니까 빨리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을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나라가 등장해서 힘을 모아서 강한 힘으로 흉노를 몰아냈으면 좋겠다. 요 생각 때문에 다들 이제 통일을 기다렸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진나라로 통일이 된 뒤에는 진시황도 몽염이라는 장수를 보내서 이제 흉노를 몰아내려고 했었고, 또 흉노를 몰아낸 뒤에는 만리장성이라는 긴 성을 세워서 흉노 같은 북방민족이 더 못 내려오도록 노력을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노는 여전히 한나라 때도 고민거리였어요. 실제로 한 고조 유방 때 흉노랑 전쟁을 했다가 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 고조의 딸을 막 인질처럼 보내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흉노는 여전히 굉장히 스트레스거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 무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흉노를 몰아내야겠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 스트레스 받을 만 하겠다 싶죠. 흉노 세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고조 때 흉노한테 싸워봤다가 졌던 기억이 있다는 게 더 스트레스 요소인 거죠. 그래서 한무제가 생각하기엔 흉노는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흉노를 처음부터 함부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장건이라는 사람을 서역의 대월지라는 나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장건이 갔던 길인데, 여기 보시면 대월지라는 데가 있죠. 한무제가 무슨 얘기를 듣냐면, 이 대월지라는 나라도 예전에 흉노한테 공격받아서 고생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월지를 잘 설득하면 대월지와 힘을 합쳐서 양면에서 흉노를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장건을 보낸 거죠. 장건이 이렇게 먼 길을 갑니다. 겨우 고생고생해서 가요. 정말 여기 또 다 사막길이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고생해서 대월지에 도착하는데, 대월지의 왕을 만나요. 만나는데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저희 황제께서 대월지에 계신 분들도 흉노의 공격을 받아서 고생한 적이 있다고 들으셨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흉노를 공격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월지 측에서 그런 적이 있다고는 얘기해요. 공격받은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랑 같이 힘을 합쳐서 흉노를 공격할 생각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공격받았던 거 너무 오래전 일이고, 이제는 관계가 다 다시 좋게 돌아왔고, 그리고 흉노가 세력이 엄청 강한데 굳이 들쑤시고 싶지 않고, 한나라 또 너무 멀리 있는 나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흉노와의 관계를 뭐 뒤집어 엎고 싶지가 않다. 장건이 거절을 당한 거죠. 그래서 사실 장건이 가서 협상에 성공했는지 거절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거절당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건이 그 멀리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장건이 갔던 이 길 있죠. 요 길은 전부 다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쉽게 못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건이 가보니까 사막인 건 맞는데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더라는 거죠. 이 오아시스에 도시들이 건설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오아시스에서 쉬어가면 갈만한 길이더라는 거죠. 실제로 가는데 성공했고, 그래서 장건의 중요한 의미는 이 사막 안에 길을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나중에 이제 비단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굉장히 활발한 동서교역의 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장건이 왔다 갔다 한 길이 비단길이라는 길로 개척이 되면서 나중에 상인들이 이제 비단을 팔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길이 됐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서든 한무제는 흉노를 정벌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게 됩니다. 위청, 곽거병 이런 장수를 보내서, 장수 이름은 안 외우셔도 돼요. 어쨌든 흉노를 정벌하는데 성공하기는 한다. 이렇게 쭉 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남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전쟁 참 많이 하고 다닌다, 이런 느낌이 오시죠. 근데 전쟁을 참 많이 하고 있네, 그러면 참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미.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무기도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나간 병사들 먹을 것도 해다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한나라 정부에는 곳간이 빈다 그러죠. 돈이 굉장히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 즉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염철전매제라는 걸 실시하게 돼요. 염철전매제는 뭐냐면, 이 염이 소금이고 철은 말 그대로 철인데, 이 소금과 철은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웬만한 음식에는 다 소금이 들어가고, 또 농사 짓고 어쩌고 하려면 철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사람이 살면서 소금과 철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소금과 철을 반드시 정부로부터만 구매하게 하는 게 염철전매제예요. 그러니까 전매제라는 것 자체가 특정 물건을 정부한테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매제인데, 한나라에선 소금과 철을 반드시 국가, 정부한테서만 살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정부가 소금과 철의 판매를 독점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가 벌어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국가의 재정을 보충하는 거죠. 이렇게 염철 전매제를
통해서 국가의 재정을 보충했다라는 것도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한나라 때는 농업이 점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 호족 사회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한 무제가 워낙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이 강한 한 무제가 죽고 나서 정치도 많이 혼란이 찾아오게 돼요. 왜냐면 그 권력이 강했던 인물이 죽고 나니까 그 뒤에는 혼란이 생기는 거죠. 특히 어떤 게 문제였냐면 외척이나 환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권력 다툼을 했던 게 문제였어요. 외척은 왕의 어머니 쪽, 외가 쪽 친척, 뭐 이모나 뭐 삼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환관은 왕의 비서 같은 역할이에요. 왕 옆에, 황제 옆에 바로 붙어서 황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환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한 무제 이후로 자꾸 너무 나이 어린 황제가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막 3살, 4살 이럴 때 황제 즉위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좋아 황제지. 뭐 통치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예, 신하들이 막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 이러고 있고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너무 어리면 보통 그 황제의 어머니가 이제 어마마마죠. 황제의 어머니가 수렴청정 혹은 섭정이라 그래서 대신 정치를 해줘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정치를 대신하니까 어머니 쪽 친척들, 어머니 언니, 그러니까 이모죠. 어머니 언니, 삼촌 이런 사람들이 막 정치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 멋대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성장을 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자, 어릴 때는 뭐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좋아했겠죠. 근데 점점점 이 사람들이 정치를 지멋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외척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늘 자기 옆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도와줬었던 환관한테 의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환관이랑 점점점 친해지고, 그러면서 환관이 또 이 황제가 성장하고 나면 정치를 멋대로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어릴 때는 황제의 외가 쪽 친척들이 정치를 멋대로 하고, 황제가 성장하고 나면 황제의 환관이 정치를 또 멋대로 하고, 활자가 아니고 황제죠.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굉장히 정치가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외척 중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아예 황제의 자리를 빼앗아서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인 신나라를 건국하기도 해요. 근데 이 신나라는 이제 다른 여러 호족들이나 이 백성들의 반발에 못 이겨서 금방 망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인물이 왕망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황제 자리를 빼앗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기도 한다. 근데 신나라는 금방 무너졌고요. 그리고 다시 원래 한나라를 건국했던 인물이 유방이었죠. 즉 유씨 가문이잖아요. 황제 가문. 이 유씨 인물, 유수라는 인물이 다시 한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앞서 원래 있었던 한나라를 계승하겠다라고 하면서 후한을 건국하게 돼서 이제 한나라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 인물이 이제 후한을 건국했었던 유수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사실 후한이 건국된 뒤에도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비슷한 모습. 어린 황제가 또 즉위하고 또 혼란스럽고, 또 황제가 어릴 때는 외가 쪽 친척이, 황제가 크고 나면 환관이 정치를 멋대로 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나라의 정치를 좀 봤고, 한나라의 경제는 되게 간단해요. 이때쯤 되면 농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거든요. 일단 철제 농기구를 쓰는 것도 있었고, 또 요식이 즈음부터 해서 소 같은 가축을 이용한 농사법이 보급이 돼요. 소를 농사에 이용하게 되면 일단 소는 사람보다 힘만큼은 훨씬 세죠. 그러니까 땅을 더 깊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보다 더 늦게 지치니까 더 넓은 땅을 한 번에 농사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가 생기는 거냐면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철제 농기구는 철이 흔하기 때문에 농민이면 누구나 다 쉽게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소는 비싸잖아요. 소는 지금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소를 이용한 농사법이 발전했다는 건 소를 가지고 있는 농민과 소를 갖지 못한 농민들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걸 얘기해요. 소를 가진 농민은 농사가 점점 더 잘 되고 더 땅을 깊이 파고 더 오랫동안 농사하니까, 그리고 소가 없는 농민은 점점점 가난해지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소를 가진 농민들을 중심으로 점점점 부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이제 땅을 사들이면서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호족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이 농업이 발전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특히나 소를 갖고 없고 소를 가지고 있고 못 갖고 있고 이 차이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점점점 대토지를 소유하는 호족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호족들이 자기네 동네의 농민을 지배하기도 하고 또 관리로 진출해서 중앙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한이 이제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망이 세웠던 신나라가 무너지고 다시 유수라는 사람이 후한을 세웠죠. 근데 후한을 세운 뒤에도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거예요. 황제가 어릴 때 올라오고, 그래서 어릴 때는 외척이 멋대로 하고,
또 황제가 성장하고 나면 환관이 또 정치를 멋대로 하고 이런 혼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더구나 여기다가 얹어서 농민들 간의 빈부격차도 계속 심해지고 특히나 호족들은 계속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면서 계속 대토지 확대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 얘기는 농민들이 가질 땅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싶으면 호족한테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혼란스럽고 경제는 경제대로 농민들은 가질 땅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반란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를 무너뜨렸던 황건적의난이라는 반란이에요. 근데 황건적의 난이 생겼을 때 각지의 여러 호족들이 내가 저 황건적의 난을 진압해 보겠다고 막 나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호족들이 나섰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춘추전국 시대처럼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한테 잡아먹히고 그래서 여러 개의 호족들이 생겼다가 결국엔 세 개의 나라로 정리가 됐는데 여기 이제 각각 위, 촉, 오고요. 이 위, 촉, 오 아마 이름이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나라는 조조, 촉나라는 유비, 오나라는 손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 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삼국지는 게임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이 결국엔 이렇게 위촉으로 나눠지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의 문화를 볼 텐데 한나라는 통치 이념이 뭐였죠? 법과는 안 되고 그리고 황제가 권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되는 뭐였어요? 육아였죠. 육아 중에서도 진나라 때 훼손된 춘추전국 시대 원래의 육아를 되살려 보겠다는 훈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역사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라는 역사책을 써요. 그래서 중국의 첫 시조부터 우리로 치면 단군 같은 인물이죠. 뭐 삼황오제 이런 인물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 시조부터 본인이 살고 있을 때까지의 역사를 쭉 써내려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썼던 방식이 이 사람이 사마천인데 이 사람이 썼던 방식이 나중에 이제 중국의 공식 역사를 쓰는 표준 방식이 되기도 해요. 사마천의 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책이 또 한나라의 역사를 썼던 반고라는 사람이 썼던 한서라는 책인데 이 책도 책에 쓰는 방식은 사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만들었던 그 서술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나라의 역사를 쓰는 그런 책이 이제 한서라는 책이고 반고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다. 그래서 사기와 한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반고라는 이름, 한서를 썼던 반고라는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사마천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사기는 한나라 이전의 모든 중국의 역사를 다 다뤘다면 한서는 한나라의 역사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시기쯤 해서 인도에서 만들어졌었던 고타마 시다르타 석가모니의 불교가 후한 시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때 또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죠. 제지술이 체륜이라는 환관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한번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진시황이 채택했던 사상 뭐였죠? 법가였죠. 그리고 진나라를 무너뜨렸던 중국 최초의 농민반란 진승 오광의 난이었고요. 한무제가 전국화했던 지방제도는 군현제였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